내 금고를 뒤질 때도 유언장을 조작할 때도 내 생명을 끊으려던 지금 이 순간까지 전부 다 보고 들었어.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하고 진한 사연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여름밤 11시.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붉은 경광등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들것에 실린 여성을 중심으로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의식이 없습니다. 혈압 70에 40. 빠르게 처치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바로 이서영, 58세.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대 병원 세화의료재단의 이사장이자 3대째 이어지는 법조 명문가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들이 부드럽게 그녀를 스캔하며 중환자실로 옮겼고 곧이어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하얀 의사 가운 자락이 펄럭였고 이어 정민호의 얼굴이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 드러났다. 어머니.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곁에는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아내이자 이서영의 며느리인 강유진이었다. 유진은 침착한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현재 의식이 없고 예후는 불투명합니다. 수술은 어려운 상태이고 치료보다는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순간 고개를 떨궜다.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하지만 그 눈물의 무게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서영의 내면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예후가 불투명하다고 그래.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가운 심장 아래 불꽃 같은 결심을 다졌다. 며칠 전부터 이서영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병원 이사회에서의 작은 이견, 아들 민호의 우유부단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유진의 깊은 눈빛과 뚜렷한 야망. 모든 것이 점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 가문은 끝장이야. 그녀는 그날 결심했다. 스스로 쓰러지는 척하고 이 모든 흐름을 직접 지켜보기로. 3일 뒤 이서영은 병원에서 퇴원 처리되어 자택으로 옮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옥의 정취가 살아있는 대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녀에겐 이제 곧 진실의 무대가 될 장소였다. 어머니는 병원보다 이곳이 더 편하실 거예요. 유진이 민호에게 속삭였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공간이 몸에도 마음에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간병인도 구해놨어. 내가 알아봤어. 경력도 충분하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 그날 저녁 이서영의 방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다. 간병인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은 조용히 인사했다. 이서영 이사장님을 맡게 된 박미자입니다. 그녀는 사실 간병인이 아니었다. 이서영의 절친이자 전직 간호사로 20년을 함께한 신뢰의 인물이었다. 이번 작전은 그녀와 함께 계획된 것이었다. 방 안에 둘만 남자 미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서영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지? 이서영은 눈을 감은 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실망,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민낯을 확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선 매미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한옥마루엔 여름밤의 습기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민호보다 먼저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완벽하게 빗은 머리와 단정한 복장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겉으로는 걱정 가득한 며느리지만 이제 그녀는 무대 위 배우였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방 안엔 간병인 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서영은 눈을 감은 채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는 걸음을 낮췄다. 이렇게까지 오래 버티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이서영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솔직히 좀 지겨워졌어요. 이서영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말로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분명 달랐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녀는 지금 보고 있었다. 유진은 침대 옆에 놓인 꽃병을 들여다보았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꽃병 속엔 백합이 담겨 있었다. 이 꽃 좋아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겠네요. 그녀는 꽃병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꽝! 꽃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백합들이 물과 함께 바닥을 적셨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유진은 일부러 더 크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단 일지의 미안함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서영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 꽃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백합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꽃. 이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지. 알면서 일부러 그랬어. 유진은 침대 가까이 다가와 이서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어차피 안 들리시겠죠.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이서영은 손끝을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유진은 눈치채지 못했다. 회사도 이 집도 이제 다 제 거예요. 민호 오빠도 내 편이에요. 어머님이 깨어나지 않으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놀라 표정을 바꾸고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산산조각난 꽃병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아, 꽃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유진이 말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거라 마음이 아프네요. 미자는 조용히 꽃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연기가 수준급이군. 하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날 밤 미자는 이서영의 귓가에 속삭였다. 다 들었지? 이서영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 안엔 이제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이서영의 방을 찾았다. 어김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애정 어린 목소리를 내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은 방 안의 문이 닫히고 간병인 박미자가 자리를 비운 순간에 드러났다. 오늘도 잘 주무셨나요, 어머님? 유진은 감미롭게 인사하며 침대 곁에 다가섰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속을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던 유진은 이서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요. 사실 알고 있어요. 이서영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미동 없이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유진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놀라셨죠?
민호 오빠가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늘 생일로 설정하신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몇 번 눌러봤더니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섬세하시더라고요. 안에 꽤 흥미로운 문서들이 있었어요. 이서영의 가슴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금고 안에는 단순한 유산 문서가 아니었다. 병원 지분명예 관련 계약서, 과거 남편이 남긴 기밀 서류, 그리고 가족의 내밀한 비밀들이 담긴 편지까지.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을 지탱하는 핵이었다. 유진은 잠옷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중엔 유언장도 있더군요. 물론 원본은 아니고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제가 새로 쓴 버전이죠. 이서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유진은 침대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깨어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깨어난다고 해도 증거는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속삭이듯 혼잣말을 남겼다. 확실히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네요.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유진이 사라지고 몇 분 후 박미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을 스치듯 살피며 조심스레 이서영의 상태를 확인했다. 말하고 간 거 다 들었지?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영은 천천히 눈꺼풀을 움직였다. 고개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며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듯 반응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야. 진짜야. 미자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전부 녹음됐어. 다음은 그들이 뭘 더 하려고 하는지를 추적해야 해. 그녀는 핸드백 속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시 점검했다. 그날 저녁부터 미자는 2층 복도 벽 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유진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카메라는 이서영의 서재 문 쪽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은 서재로 향했다. 이 문서 여기 있었구나. 유진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열었고 안쪽에 철제 서류함에서 특정 문서를 꺼냈다. 그녀는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다. 회사 지분 계약서, 이사 회의록, 의결권 위임장 사본. 그 내용은 병원의 실질적 권한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 밖에 있던 미자는 핸드폰 화면으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손가락은 녹화 버튼을 누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유진, 넌 지금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어.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거실에 앉았다. 유진은 주방에서 차를 가져다 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빠 어머님 오늘도 별다른 변화 없으셨대요. 간병인 말로는 상태가 똑같대요.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근데 회사 일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 어머니가 이런 상태이니 내가 병원 쪽 결정도 도맡아야 하고. 그럼요. 유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오빠가 이사장이 될 날도 머지않았죠. 그 말에 민호는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경영권 이양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법적으로도 확인할 게 많고. 그런 건 제가 알아볼게요. 유진은 빠르게 말을 끊었다.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어머님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진단이라면 곧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서영은 2층에서 복도 너머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민호의 말투에서 어머니로서의 실망이 가시질 않았다. 하지만 그 실망보다 더 뼈아픈 건 이젠 괜찮겠지라며 무감하게 넘기는 아들의 무관심이었다. 그날 밤 박미자는 이서영의 방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확인했다.
수연과 민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유진이 내 서재에 들어갔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거기 있는 서류들 대부분 다 찍어갔어. 그중엔 병원 지분 관련 계약서도 있었어. 이서영은 침대 위에서 눈꺼풀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슬픔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태우도 아니 민호도 이제는 유진 편이야. 박미자가 말끝을 흐렸다. 눈물이 이서영의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직 안으로만 깊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박미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서영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이제는 한 발 한 발 증거를 쌓아가며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이서영의 방에서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서영이 아끼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내며 말했다. 어머님, 이 반지 참 예쁘네요.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되겠죠? 그녀는 이서영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 했다. 바로 그때 이서영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눈을 찌푸리며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서영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내 착각이겠지. 그렇게 말한 그녀는 방을 나갔다. 하지만 의심은 마음에 뿌리 내렸다. 유진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오빠, 혹시 어머님이 진짜 의식불명 맞을까? 무슨 소리야? 오늘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 손가락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무의식적인 반응이래. 그런가? 유진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이서영은 복잡한 생각 속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시간은 많지 않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다음엔 내가 움직일 차례야. 밤 10시 30분. 평창동 저택의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쳤고 이서영의 침실 안에도 잔잔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유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그녀의 움직임엔 목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서재로 들어간 사이 유진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이서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유진은 손에 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정제되지 않은 하얀 가루가 담긴 병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수면제예요. 아주 강한 거죠. 소량만 섞어도 의사들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영원히 잠들 수 있게 해줘요. 이서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숨은 여전히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깜짝 놀라 봉투를 재빨리 핸드백에 넣었다. 유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오빠. 유진은 문을 열고 빠르게 나갔다. 이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박미자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서영의 안색을 확인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녀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이서영은 마치 속삭이듯 말했다. 수면제 아주 강한 약이라고 했어. 어젯밤에 거의 넣을 뻔했어. 박미자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냈다. 우린 지금까지의 자료로도 충분해. 어제까지의 영상과 음성만으로도 살인 미수 혐의는 가능해. 아직 안 돼. 이서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민호가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보고 싶어. 서영아, 위험해. 미자는 친구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은 이제 한계가 없어. 어젯밤엔 약, 다음엔 주사일 수도 있어. 이서영은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박미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오후. 민호와 유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병원 관련 재산 목록이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유진은 그것들을 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다. 지분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어머님이 사망하실 경우 민호 오빠한테 47%, 나머지는 사회 환원분으로 넘어가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유 원장은? 유진은 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준비해 뒀으니까. 어머님 서명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졌고 내가 대신 쓴 거잖아.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게 뭐가 문제야? 유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어머님이 깨어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유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우린 여기까지 왔어. 되돌릴 수 없어.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알아서 해줘. 그날 밤. 박미자는 이서영에게 낮에 있었던 서재 대화를 들려주었다. 음성 파일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어머님 유 원장도 이미 준비했어요. 물론 제가 대신 쓴 거지만요. 이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박미자는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유진은 곧 실행에 옮길 거야. 내가 먼저 움직일게. 이서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단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 무엇을? 민호. 정말로 끝까지 가는지. 정말로 날 포기한 건지. 박미자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다. 누구도 쉽게 아들을 의심하고 단죄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유진의 계획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서영의 침실에서 보석함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이 아주 아끼시던 건데 이제는 제 손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반지를 끼워 보았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은 미자의 몰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날 밤. 민호와 유진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은 비밀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물었다. 인슐린이야.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 이걸 과다 투여하면 저혈당 쇼크로 조용히 떠날 수 있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들도 자연사로 오인할 거야. 어머님의 나이 상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정말 괜찮을까? 민호는 불안한 듯 말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유진은 단호했다. 내일 감사팀이 병원 계좌 조사하러 온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나. 민호는 주먹을 쥐고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는 미룰 수 없겠네. 그 대화는 2층에서 이서영이 전부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은 침대 옆에 조용히 다가와 주사기를 꺼냈다. 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바늘을 겨누려던 그 순간 이서영이 눈을 떴다. 뭐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놀랐지. 나도 놀랐어. 이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서영은 차갑게 말했다. 내 금고를 뒤질 때도 유언장을 조작할 때도 내 생명을 끊으려던 지금 이 순간까지 전부 다 보고 들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미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캠코더를 들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다. 지금도 녹화 중이야.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다. 완벽했던 척 한 연극이 이서영의 연극 앞에서 산산이 깨졌다. 이서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밀려들 듯 침묵의 시간이 깨지고 진실이 고개를 들었다. 유진은 충격과 공포가 섞인 얼굴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게 오해예요. 전 그냥.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설득력도 무게도 없었다. 오해? 이서영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단했다. 내가 듣고 본 것들이 전부 오해라는 거니? 유진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박미자가 조용히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작은 화면에는 방금 전의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 장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 박미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다 백업해놨어. 클라우드에도 올려져 있고 법률 대리인에게도 전달된 상태야.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감싸 쥐며 말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민호 오빠도 그냥 우린. 이서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넌 날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내 아들은 그걸 막지 않았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민호는 순간 멈춰섰다. 침대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얼어붙었다. 태태워.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가 본 모습은 결코 꿈도 상상도 아니었다. 그래, 민호야. 이서영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엄마가 살아있었어. 처음부터. 민호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서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너희를 보기로 했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호는 눈을 감았다. 이마를 짚은 채 진땀이 흘렀다. 잘못했어요. 정말로 그냥 어머니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니? 이서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아니에요. 전 그냥 민호는 말끝을 흐렸다. 그날 밤. 이서영은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고 박미자는 CCTV와 음성 녹취, 영상 파일들을 분류하여 USB에 저장했다. 이제 이사회에 가셔야죠. 박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은 그들에게도 가면을 벗겨줘야지. 다음 날 아침,
서울 서초구 라파엘타워 22층. 세화의료재단 본사 회의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병원 핵심 이사진과 법무팀, 회계 담당이 모두 모여 있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면서요? 한 이사가 놀란 얼굴로 속삭였다. 응급실에서 그렇게 실려가셨던 분이 회의를 소집하신다고요? 회의실 안은 술렁거림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이번 회의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이서영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히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박미자가 차분한 얼굴로 USB를 들고 있었다. 이서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말했다. 다들 놀라셨겠죠? 제가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건 연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이사라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라고요? 네. 이서영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제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혼수 상태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과 이 병원 모두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죠. 박미자가 회의실 중앙에 TV와 프로젝터를 연결하며 영상을 재생했다. 첫 번째 영상은 유진이 이서영의 서재를 뒤지며 서류를 훔쳐보는 장면이었다.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유 원장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엔 숨죽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두 번째 영상은 유진과 민호가 주사기와 수면제를 언급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영상 속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알아서 해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떤 이사가 중얼거렸다. 마지막 영상. 어젯밤. 유진이 인슐린 주사기를 들고 이서영의 팔을 붙잡으려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서영이 눈을 뜨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서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민호, 유진.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로 병원 경영권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지분도 전부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호와 유진은 회의실 뒤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이사회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무마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고발 접수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회장님, 어쩌다가 이런. 내가 너무 믿었어요. 내가 만든 가문, 내가 키운 병원 그 모든 걸 물려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서영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의록을 들고 선언했다. 첫째, 박미자를 병원 윤리경영 담당 부이사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둘째, 병원의 모든 경영 시스템에 가족 우선 항목을 폐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내 개인 재산 일부를 환자 지원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감동이 흘렀다. 일부 이사는 눈가가 붉어졌고 젊은 실무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영은 자리에 앉으며 마무리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진짜 얼굴로, 진짜 의사로, 진짜 사람이 모인 병원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민호와 유진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기자들은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서영은 그 모든 뉴스를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한옥 처마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8월의 끝자락 뉴스에서는 세화의료재단의 살인미수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다. 이사장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윤곽이 또렷한 이서영의 얼굴과 함께 박미자의 단호한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이서영은 단 하루도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간들을 조용히 보냈다. 정원의 백합꽃은 다시 피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로부터 6주 뒤 박미자는 조심스레 서영에게 말했다. 수연아니 유진이 지금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자해 시도도 한 번 있었다고 해. 치료가 필요해 보여. 이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면회는 가능하대. 응.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어서 당신이 가면 볼 수는 있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정신과 병원. 이서영은 낯선 복도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곧 모셔올게요. 잠시 뒤 병실 안쪽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이서영을 보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부드러웠고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건강은 좀 어떠니? 이서영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그동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녀의 말엔 뚜렷한 변명이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려는 모습이었다. 이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넌 너무 어려운 시절에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마치 숨겨온 상처를 드러내듯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민호 오빠는 늘 어머님의 눈치만 받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게 분노로 변했던 것 같아요. 이서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히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그래. 그 마음 나도 알아. 유진은 놀란 눈으로 이서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게 너의 잘못을 지워주진 않아. 너는 날 속였고 죽이려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끌어들였지. 유진은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흔들리며 눈물이 턱까지 떨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 이사장님. 이서영은 손을 들었다. 그 호칭, 이제 쓸 필요 없어. 너는 다시 이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유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긍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서영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시는 내 가족이 될 순 없지만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너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그 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서영은 병원 정문 앞에 서서 짧은 숨을 들이쉬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하늘은 맑았다. 마치 이 모든 시간들이 한 걸음씩 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박미자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서영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더라. 그 아이는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어.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박미자가 답했다. 그래도 이서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쉽게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박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영은 언제나 그랬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민호 소식은 들었어? 그녀가 물었다. 응. 작은 내과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 그래, 잘했네. 이서영은 짧게 웃었다. 이제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그날 밤, 이서영은 다시 예전 침실로 돌아왔다. 한때 자신이 죽은 척하며 누웠던 그 자리에 이번엔 진짜로 마음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선 가을바람이 담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다이아 반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민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 반지를 끼워보며 이서영은 중얼거렸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 하지만 한번 보고 나면 절대로 잊지 못하지. 그녀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따뜻한 빛을 머금은 슬픔이었다. 오래된 슬픔은 언제나 그렇듯 무겁지만 서서히 치유될 수 있는 무언가였다. 며칠 뒤 세화의료재단의 사무실. 직원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서영은 회의실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이번 분기 우리 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진짜 가족 프로젝트예요. 직원들은 그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서영의 설명은 곧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많은 상처들. 우리가 그 상처들을 보듬고 치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명확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고령 부모를 돌보는 1인 가정,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족들에 대한 의료 및 심리 지원. 그 안에는 이서영이 겪은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미자가 이서영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 이름 마음에 들어. 내 진심이야. 이서영이 말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후회 안 해? 박미자가 물었다. 뭘? 이서영이 웃으며 되물었다. 그 위험한 연극. 혼자 죽은 척했던 그 모든 시간. 이서영은 잠시 야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그 시간 덕분에 진실을 봤으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도 찾았고. 박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따뜻하게. 가을빛이 내려앉은 서울 도심. 오후의 햇살은 바람결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창동의 고요한 골목 한복판. 작은 카페 앞에 한 남자가 조심스레 서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기 전 긴 숨을 들이쉬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커피 향이 가득한 실내에는 오후 손님들이 몇 명 있을 뿐이었다. 그중 창가 구석에 앉은 한 여성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 단정한 머리. 그녀였다. 이서영. 어머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이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긴 시간 끝에 다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다.
정민호는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오만도 계산도 고집도 빠진 오롯이 후회만이 남은 얼굴. 앉으렴. 이서영은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꼼지락거렸고 시선은 이내 바닥을 향했다. 정신과 진단서는 봤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유진이 많이 불안정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가족 간 학대도 있었고. 이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상처는 처음엔 몰랐어. 나도 그녀가 강한 줄만 알았지. 그러다 결국 약한 마음이 왜곡된 거겠지. 민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가에 수분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전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는 말을 이으며 마치 숨을 토해내듯 고백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유진이 말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 말에 기대버렸죠. 제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서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 자격증은 유지했지만 진료보다 서류 일 더 많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해요. 이서영은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가장 사람다워지는 때야.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서영은 말을 이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건 너도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가득 후회가 묻어났다. 내가 감당할게요.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가운 게 아니었다.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무언가 끝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직 이르다. 이서영은 말끝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 너를 보러 온 건 잘한 선택 같아. 민호는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그를 바라보는 이서영의 눈빛엔 미련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아들이기에 끝내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무엇. 그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없는 감정. 그것은 어쩌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존재하는 복잡한 끈이었다. 그날 저녁. 이서영은 평창동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백합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향을 퍼뜨리고 있었다. 박미자가 찻잔 2개를 들고 마루에 올랐다. 민호 어땠어? 많이 달라졌더라. 이서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예전에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래도 여전히 아들이지. 박미자가 미소 지었다. 피는 속이지 않더라. 사랑은 남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겠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신뢰와 사랑으로 엮인 사람. 박미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내가 없었다면 난 아마 진짜로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있었던 건 너도 내 전부였으니까. 박미자가 담담히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오래도록 차를 마셨다. 긴 바람이 지나가고 정원의 풀들이 한껏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무너진 것들은 다시 정돈되었고 상처 입은 것들은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몇 주 후 이서영은 병원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었다. 진짜 가족 프로젝트의 첫 회차였다.
전국 각지에서 온 병원 관계자들과 NGO, 복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진짜 가족이란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때론 피보다 더 깊은 연대, 더 절박한 지지가 필요하죠. 이 프로젝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서영은 환호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그녀는 혼자 병원 옥상 정원에 올랐다. 서울 시내의 불빛은 밤하늘과 맞닿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받고 이제 기억한다. 그리고 지킨다. 그녀의 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 있었다. 연극은 끝났고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